봉헌하시는 원재 스님께 일백을 올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도림사가 저희 문중의 중심 사찰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암은 저희 도림당 법전 스님께서 저희 은사 스님, 저희 문중에서 이제 노장님이라고 좀 상자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수도하신 어떤 창건 중창하신 도량은 이제 그 수도암이지만은 이제 산림상에서 그리고 어떤 문중 스님들이 회의를 하고 모이는 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도림사입니다. 도림사. 그래서 참 이 초하루라고 주지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이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중의 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된 거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여주셔서 이렇게 법문할 기회를 가슴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여주셨네요. 원래 초하루 이렇게 기도 많이 오시죠? 도림사에서는 제가 이제 보살님들하고 여러 불자님들을 처음 뵙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이게 무슨 법문을 준비를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를 좀 알고 계셨는가요? 많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저번 초하루 때는 광우 스님이 법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문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신 스님은 이제 아무래도 광우 스님이신데 여러분 법문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BTN에서도 소나무 채널을 유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선원에 있다 보니까 수행 관련해서 그리고 뭐 진리 관점에서 그렇게 글을 많이 쓰고 좀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과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선 법문이란 게 그렇지만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인사로 포교국장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해인사로 출가를 2006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퇴설당으로 차출이 됐어요. 퇴설당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방장 스님이 계신 처소를 이제 퇴설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퇴설당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이제 방장 스님 밑에서 이제 행자를 하고 있었어요. 행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자 스님이 당연히 계시죠. 방장 스님이시기 때문에 시자 스님도 계신데 시자 스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시자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지금까지 중놀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하나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비 상황이 생기죠. 분란 상황도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시비나 갈등 상황이 수월하게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잘못했습니다의 공덕은 여기 지금 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내게 된 책이 있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하나의 글 중에 하나예요. 제목인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시비를 갈라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죠. 잘못도 있고 분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통사고와도 같아요. 교통사고. 여기 혹시 한문철 TV라고 보시는 분 계세요? 되게 유명한 TV 채널인데 한문철 TV에서
어떤 거를 항상 얘기하냐면은 좀 되게 문구가 있어요. 유명 문구. 이번 교통사고 몇 대 몇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발생을 한다면은 저도 여기서 운전하고 왔지만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이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뭐 역주행이라든지 그런 거는 분명하게 100% 잘못으로 들어가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비율상의 과실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8대2 잘못이라든지 5대5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1대9 잘못이라든지 어느 쪽에서의 잘못이 크게 되고 어느 쪽은 좀 작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갈등 상황도 생기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은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더 큰 잘못했어. 대부분 이런 경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분별을 따질 때에도 잘못의 어떤 우열, 어떤 잘못의 크기를 좀 따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먼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시자 스님, 저희 사형 스님이셨는데 사형 스님이 이유야 어쨌건 비율이야 어쨌건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고 과실 비율을 따지고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를 먼저 하느냐, 거기서 자존심을 세우느냐, 그런 것도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제가 수행,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간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수행을 하시는 분의 가장 큰 목적을 저는 이걸로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마음의 고통을 더는 거.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남의 마음에 어떤 불편한 신경을 덜게 하는 거는 차후의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먼저 편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지만 비로소 그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남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시비 관계도 잘 이제 정립해 가면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고통을 덜지 못하면은 이게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태도 문제도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도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일단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한번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볼 겁니다. 그 모든 복잡한 신경이며 갈등 상황이 순식간에 소강이 되는 거예요. 소강이.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면. 제가 한번 이 글을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썼어요. 한 6, 7년 전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글을 구독하시는 어떤 분께서 이걸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회사원인데 사실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서. 근데 원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한번 이런 말도 있네 하고 가능할까 해가지고 회사에서 또 한번 시비 분란이 생긴 거야. 과장님하고 좀 부장님하고 좀 뭐가 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께서 원재 선생님이 그런 말 했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지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고를 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는 아니 그렇다고 뭐 내가 꼭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늦은 면도 있고 내가 좀 전달을 명확히 하지 못한 면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장님도 기가 세신 분이야. 고집도 세신 분이야. 근데 자기가 먼저 수그리고 들어가니까 부장님도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본인도 자존심이 세서 잘못했습니다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그만큼 자존심이 센 부장님도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야 상황이 진짜 이렇게 되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이 순식간에 딱 쉬운 상황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게끔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문의 어떤 글로 댓글로 저한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가 이런 경우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잘못했습니다의 공덕을 저도 이거를 중놀이 때 초반 때 행자 때 스님께 배웠으니까 나도 이걸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본교육과정 때 선원에서 이제 정진을 하다가 저희 후배 스님들하고 약간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났죠. 그런 건 되게 흔합니다. 우리는 기본선언 들어가서 여기 이제 포교국장선생님도 강원을 나오셨는데 여기에 한 5분의 1 만한 공간에 한 20명 집어넣는다고 해봐요. 그리고 4년 동안 같이 산다고 해봐요. 싸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요. 저희도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의 기본 규칙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모든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들을 다 녹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 언쟁도 하면서 목소리도 높이면서 그렇게 다 정리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에 다 녹아들어요. 그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기본선언 때 이제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는데 물론 선배 스님, 어른 스님이라면 당연히 사죄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와 후배 스님한테 잘못을 들 때, 잘못을 제가 고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인데 반드시 예의를 갖추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배 스님한테 저보다 1년, 2년 늦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보다 연세는 많으세요. 왜냐면 제가 좀 28살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절집에서는 나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후배 스님들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물론 이거 비율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봐도 이만큼 잘못했고 저 스님이 8만큼 잘못했는데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일단 내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사죄를 하자라는 판단이 들 때는 스님께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서 따로 이제 방으로 모시고서 제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에 스님 제가 아까 전에 스님과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제가 무릎 꿇고서 합장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래요. 선배 스님이 무릎 꿇고서 합장조도 한다면은 그 경우는 모두 다 받아줍니다. 왜냐면 선배니까. 또 이제 기본교육 때는 어떻게 보면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좀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배가 무릎 꿇고서 합장조도 하게 되면은 후배 스님께서 아니 스님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까지 하실 일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도 잘한 거 없습니다 하고서 대부분 어떤 갈등 상황이 크게 번지지 않고 쉽게 좀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시험 삼아 해봤지만 일단 내 잘못만 내가 드러내고 내가 용서를 구하자 하는 식으로 해봤지만은 실제 삶에서 어떤 수행 생활에서 대중 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갈등들로 번지지 않고 되게 쉽게 해결된 듯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덕이라고 이렇게 제 경험상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나중에는 이런 효과들을 아니까 그냥 일단 잘못했습니다. 먼저 해보는 거야. 일본인들 약간 그런 게 있죠. 스미마세. 약간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태도인데,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거를 반복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상처를 준다든지 그거를 굉장히 좀 조심해요. 그러면서 그런 방어적인 태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 내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비교 우열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게 크기, 잘못의 크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시비 상황들이 쉽게 해결되는 거를 여러 차례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말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자존심 있어요. 저도 자존심 센 사람이라서. 근데 이 자존심 하나 접으면은 상황이 되게 쉽게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물론 기술이라고 해도, 처세술이라고 해도 굉장히 우리 삶의 유효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의 어떤 공덕이라는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첫 책에 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여러모로 이제 많은 분들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래저래 좀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 책에서 또 살펴보니까 잘못했습니다의 공덕이 아니라 허공의 공덕이라는 글이 또 있더라고요. 허공의 공덕.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썼지만은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시기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보자면은, 제가 어느 선배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런을 졸업하신 스님이에요. 유런. 이게 제가 행자 때 들은 얘기예요. 행자 때. 행자 때 유런 스님들이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행자 때는 굉장히 신심이 넘치던 때예요. 막 해서 우리 선배 스님들이 저렇게 정진을 하신다,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어른 스님 저렇게 자기 삶의 경험들을 말씀해 주신다 해서 귀 쫑긋 듣고서 굉장히 모든 걸 흡수를 잘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 유런의 한 선배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유런에서 계율을 익히셨죠? 계율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해인 유런을 다니면서 또 스님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율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좀 사시던 때였어요. 근데 만행을 하던 도중에 어느 시장에 가신 거예요. 시장. 우리가 스님들이 뭐 공부한 때도 있지만 공부를 약간 쉴 때에는 어떤 세상 도처를 다니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가 하도 안 돼가지고 2년 정도 세계 일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공부가 하도 안 돼서 다녀왔는데요. 도피성으로. 나중에 다녀오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원래는 놀러 다니려고 했는데 공부가 하도 안 돼서 전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공부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글도 쓰고 이렇게 뭐 법문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시장을 갔는데 노점에 있는 거예요. 노점에서 어떤 스님이 고기하고 소주를 테이블에다 놓고서 그렇게 태연하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율을 배웠으니까 스님의 계율에 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저렇게 약간 법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노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았어요. 그러면서 내 저 스님을, 비록 노스님이긴 하지만 내가 저 스님을 한번 내가 입 바른 소리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경책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노스님이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뭐 반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에도 다 대꾸할 거를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야,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한다든지,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하고서 승남 어떻게 돼? 그렇게 할 준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노스님 앞으로 가서 호통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스님이 되어서 이런 벌건 대낮에 저작거리에서 술과 고기를 드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좀 크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앞서 좀 얘기했잖아요. 갈등 상황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갈등 상황이 생겨서 요셉이 야, 너 몇 년이야? 너 은사 누구야? 한다든지 어디 어린 게 어른한테서 소리치고 있어 하고 이런 상황을 기대를 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약간 좀 다툼 상황이 생겨도 그러지 않는가요? 뭐 이를테면 주차 시비라는 게 뭐 생긴다면은 뭐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요즘 세상은 좀 무서워요. 나이 가지고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됐어요. 한 3, 4년 전에는. 나이 가지고 좀 조심하고 했지만은 요즘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를테면은 좀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뼈아픈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젊은이라고 하긴 그래요. 예전에 영화에서 나온 대사지만은 그런 게 너무 유명하게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요즘에는 이게 비하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나나 잘하자. 내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준다고 해도 좀 잘못된 부분을 경책한다 하더라도 되려 역공격을 맞는 듯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시대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근데 이런 시대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조언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편합니다. 내가 지적하지 않고 조언 안 하고 이렇게 경책만 안 한다면 사실 되게 편해요. 근데 내가 저거 잘못된 거 보이는데 저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하지만은 그걸 경책하려 들면은 역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언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한 좋은 처세술일 수도 있고 조언을 한다면은 제 삶의 어떤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은 조언을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한번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볼래?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저쪽에서도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인간관계의 어떤 신뢰가 성립되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신뢰관계가 없다면은 조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언도 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살면은 저쪽에서 조언을 찾아옵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 살면 여기저기서 물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갈등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가 바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우 같은 경우에 양족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양족존. 무엇이 갖춰졌다고 양족존이라고 하시죠? 예, 지혜와 복덕이 갖춰졌다고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복덕.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고 복덕이라는 것은 어떤 감화력, 교화력이라고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어르신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믿어서 그런 어떤 지혜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화력인데 요즘 세상은 저 어떤 보살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의 복덕은 되게 쉬워요. 복덕을 쌓는 방법은 내가 지혜는 없을지언정 복덕을 쌓는 방법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은 닫고 지갑만 열면 된대요. 입은 닫고 그냥 지갑만 열면 복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가 어른 스님들도 그래요. 저희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뭐 후배 스님들을 위해서 밥을 잘 사주신다든지 야 너 가는데 뭐 용돈이라 써라 하신다면 훌륭하신 스님이 됩니다. 딱히 이제 뭐 지혜 가르침을 펼치지 않으셔도 복덕이란 건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쉬운 요소가 됐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돈을 잘 굴리는 것, 잘 쓰는 것, 그것이 복덕이 되는데 여러분들 경험상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효를 하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부친 같으신 경우에는 참 대단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저희 조모님께, 할머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자라왔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은 데 없으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항상 전화하세요. 항상 매일.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중에 효자가 당연히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 전화해서 아무런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밥 잘 드셨냐고, 비 안 오냐고, 오늘 같은 날 어디 새는 데 없냐고, 그런 걸 항상 물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야 그만 전화해. 근데 이거 좀 약간 반복적으로 그냥 하신 말씀이셨던 거예요. 부친은 계속 전화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효자셨어요. 효자셨지만은 요즘 시대는 또 효도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들, 자식한테 원하는 효도가 사자성어로 있다고 하대요. 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나온대요. 계좌이체라고. 계좌이체 해주면 효래요. 사자성어. 아니,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추석 때 무조건 집에 갔어요. 시골집에.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연휴가 한 5일 생긴다고 해봐요. 앞뒤로 뭐 주말 껴가지고. 그러면 해외 갑니다. 해외 가는 집안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그냥 놀러 가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가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를테면 그런 거야. 한 300만 원. 계좌이체 해드리면은, 아니, 뭐, 도로도 막힌데 뭘 꼭 와. 하고서. 아이, 좀 쉬어. 이번에, 일본 놀러 갈 수도 있지. 하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60대도 노인이라고 부르기가 힘든 시대에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60이면 환갑잔치에서 마을의 어른으로 굉장히 됐지만 지금 60 노인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모친도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라고 한 거야, 할머니. 그때 66인가 그랬는데 내가 무슨 할머니야 했는데 할머니 맞거든요, 사실. 손주 있잖아. 손주가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맞지. 근데 내가 뭐 할머니야 하고서 당신은 안 늙었다 이거야, 아직은. 지금 60은 이제 경로당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제 커피 타다 드려야 돼요, 80 형님들한테. 안 되는데 지금은 60,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은 60이라고 해도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어떤 자본의 어떤 약간 여유만 있다 한다면은 아들네 살림살이는 그쪽 집안 살림살이에요. 나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어떤 봉양을 받을 수 있다면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어서 그렇게 아들네는 아들네로 놀러 가고 나는 나대로 잘 놀러 다니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물론 이제 저희 부친처럼 매일 전화하고 그렇게 지극한 효자도 있는 법이지만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맞춰서 돈이라는 게 모든 거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 조건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효라고 말해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데 제가 한 보살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네 아들이 조금 불만이란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불만인데요? 하고서 아니 주말에 맨날 게임만 하고 새벽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게임하고 어디 뭐 그런데요. 그래서 주중에 뭐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직장가인데요. 직장인데 직업군인인 거예요. 직업군인. 직업군인이어서 주중에는 군대에 있어. 근데 주말에 집에 와. 근데 금요일에 딱 퇴근해서 어정어정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면은 보살님은 왜 뭐가 불만이냐고 하니까 아니 주말인데 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나이가 몇이에요? 24살이래. 그럼 월급 받으면은 군인이자 직업군인. 월급 좀 용돈 드려요? 10만 원 준대. 효자라고. 24살에 지 앞가림 하면서 돈 벌고 부모님한테 용돈까지 드리면 효자입니다. 지금 시대의 효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손주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이게 좀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20대 때 20 후반이 돼서 30 초반이 돼서도 자기 살림살이 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집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취업도 안 하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대학 졸업하면은 취업하고 돈 버는 거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거 첫 월급 받아서 뭐 내복 사드린 거 그런 게 일반적인 추세였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냥 지 앞가림만 잘해도 효자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24살 이 친구가 군인이 돼서 자기 군복무 할 거 아니야. 집에 와서 게임하는 거 이거 하등에 문제 없습니다. 효자라고 보살님이 딴 집 아들을 못 봐서 그렇다고. 아주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이런저런 사람들 많다고. 30이 넘어서 부모님한테 돈 벌리고 이제 손 벌리고 밥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지금은 감사해야 되는 시대예요. 어떤 의미로는.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처럼 어른의 정의도 달라지고 약간 효자의 정의도 달라졌어요. 어른도 연세가 드신다고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만약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른도 워낙 연세가 높아지셨고 그리고 어른에 맞게끔 좀 행동도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좀 여유가 되신다면 돈도 잘 쓰시고 하신다면 그분이 어른이 되는 거고 효자도 지 앞가림 잘하는 효자가 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기에 잘 적응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 제가 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됐지만은 노스님, 노스님이죠. 근데 이 젊은 스님이 저처럼 젊은 스님이 저보다 아마 젊은 스님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30대 스님, 좀 제가 40 중반이지만은 젊은 스님이셨는데 그 젊은 스님이 노스님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술과 고기를 드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그럼 그 노스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노스님께서 딱 본단 말이야. 이 젊은 친구 가서 왜 되겠습니까? 하고 소리치니까 노스님께서 탁 쳐다보다가 갑자기 옷 매무새를 정리를 하세요. 옷 매무새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고서 일어나셔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합장저도를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젊은 스님은 싸우자고 간 거예요. 사실은. 싸우자, 붙자. 아무래도 자기가 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노스님이 진짜 예의 바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스님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하고 자기 자신도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싸울 상황을 예상하고 갔는데 잘못했습니다. 저 한마디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그런데 이 스님을 저는 이 노스님을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 저작거리 시장 바닥에서 노스님하고 젊은 쌤이 언성 높여가면서 싸운다면은 그게 얼마나 좀 보기가 껄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은 것이 저는 노스님의 굉장한 지혜이고 여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공이 높으신 거예요. 근데 모든 갈등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기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내 기준을 놓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다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젊은 스님이 유를 공부했고 노스님이 잘못했다는 거를 그렇게 지적은 했지만 노스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내 기준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일어나서 정말 가지런한 예의를 표하면서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자랍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상황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접하는 많은 종류의 갈등들은 뭐냐면은 내 기준 고집해서 그래요. 근데 이 상황 전체의 일련된 흐름으로서의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 기준 내려놓으면 상황이 보이는 거. 이 어떻게 원흉하게 원만한 것이다. 라는 상황이 잘 해결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내 기준 하나 내려놓으면 되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내 기준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어떤 믿음, 생각, 제가 뭐 말하자면 중심성, 실체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라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감 하나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세상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말하자면은 좀 약간 밉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거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은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사실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맞게끔 상대방을 바꾸려다 보니까 신혼 초반에 그렇게 대판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누가 우열 관계를 가져가는가,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생겨 먹었나 보지. 근데 정말 큰 잘못이 아니라면 조율을 해간다면은 사실은 괜찮은 측면도 있어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어요. 근데 내 기준에 맞게끔 아까 전에 아들처럼 내 기준에 맞게끔 주말에 야, 너 영어 공부 좀 하지. 야, 수영 좀 하지. 아니에요. 저 아들은 자기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 기준을 강요하다 보니까 괜히 부딪히지 않으리라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젊은 스님과의 어떤 갈등 상황을 노스님의 비견돼서 말했지만은 제가 이 노스님의 마음을 허공에 비유했어요. 허공. 노스님의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아가지고 젊은 스님이 횃불을 들었어.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지적하려고 딱 했는데 허공과 같아서 타지 않는 거예요. 스님은 분명히 이 잘못된 부분을 태우려고 내가 여기 불살려고 그래서 갈등 관계 만들려고 했지만은 해보니까 없어. 뭐지? 하고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조계사에서 이제 법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빈배와 같은 마음이라는 좀 그런 주제로 법문을 하게 됐어요. 청년의 대상으로 하게 됐는데 내 배가 내 마음이, 내 분별, 의식이, 기준이 다 쉬어진다면은 빈배와 같아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 여기 내가 배 몰고 가는데 저기서 누가 배가 오는데 여기 잘못했어. 여기 돌아가. 부딪히면 어떠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온갖 생각을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빈배였어. 막 사람 욕하려고 했는데 배 모는 사람을. 근데 빈배라면 누굴 욕해요? 욕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빈배와 같은 마음을 지닌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구설수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장자께서 주신 게 있어요. 빈배라는 시인데 허주인가 그래요. 그런 게 있지만은 노스님의 마음을 제가 허공과 같이 비유했지만은 허공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사실은 제가 어느 구절에서 따왔냐면은 사실 영가 형각 스님의 증도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제가 따오게 된 거예요. 영가 형각 스님의 증도가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타방 임탑이하라.
파와석천 도자피로다.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피로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횃불을 들고서 다 태울 수 있어. 물건을 태울 수 있죠. 나무도 태울 수 있고 종이도 태울 수 있고 횃불은 다 태울 수 있어. 근데 횃불은 태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허공은 못 태워요. 횃불은 절대로 허공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허공은 횃불마저도 살아날 수 있게끔, 잘 타오를 수 있게끔 산소도 공급하고 공간도 주고 그 모든 인연법들이 펼쳐지게끔 하는 굉장히 큰 공덕,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게 허공의 공덕인 거예요. 그래서 노스님의 마음은 시비, 분별, 판단, 존재감은 다 비워져 있어서 설령 저 젊은 스님이 싸우자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슬쩍 피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허공과 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내가 존재감을 강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내 기준만 세우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시비, 구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싹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스님이 어떻게 보면 그 허공과 같은 무심을 지니셨던 것이기도 하고 빈배와 같은 마음을 지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도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었던가 그거를 한번 되뇌게끔 하는 그런 공덕도 갖추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던 거지? 내 이 마음은 뭐였던 거지? 저 무심 앞에서 다 수그러져 든 거고 다 녹아든 거예요. 이 무심의 공덕이 정말 큽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별 외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책에는 쓰진 않았는데 그럼 이 노스님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이 젊은 쌤이 갔잖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 자리에 앉아서 고기하고 술 다 드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이런 고수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이 스님이 잘못했다고 했지 앞으로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스님은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를 뜨겠다, 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예요, 고수. 그냥 상황이 오더라도 슬쩍 내 기준 내려놓고 쓱 지나가면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처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 갈등 상황에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힘이고 여유입니다. 그래서 소주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젊은 것이 고생이 많네 하고서 그러니까 기준을 가진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기준을 안 가지면은 안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은 스님은 그럼 요즘에도 잘못했습니다를 자주 하세요? 이렇게 잘 하세요? 그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별의 이야기지만은 예, 저는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라면서 왜 안 하냐고 본인은 이거 말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왜 안 하냐면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시비 구설수가 올라왔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해결되지만은 애초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초반에는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제 기준도 세가지고 상대방 때문에 제가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게 자기 수행으로 좋은 것이고 자기네 기준 집착심을 내려온 데도 좋은 것이고 어떤 무신과 같은 허공과 같은 텅 빈 마음으로서 이렇게 개합하기에 훨씬 좋은 방편법이고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은 45분 지났는데요.
5분 이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르신들. 예, 보왕산매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경전이 논서가 있는데 거기서 명나라 이제 묘엽 스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적에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가지가 나오세요. 10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0가지가 뭐냐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자기되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관계에서는. 지금은 이미 약간 초탈하셨을 나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초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다 바라지 말라죠. 내가 원하는 어떤 이득, 내가 원하는 어떤 상대방의 변화, 모습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보왕산매론 마지막. 억울한 일을 당하여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밝히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묘엽 스님께서. 근데 이게 법륜 스님한테는 큰 고민거리이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시비도 잘 가르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젊으셨을 적에 도대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밝히지 말라는 게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젊을 때 이제 법사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당신께서 다시 이제 스님으로도 활동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 혈기왕성하던 때에는 억울한 일은 밝혀야지, 시시비비 명백하게 밝혀야지, 비율도 정해야지, 그런 게 생각이 됐지만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마음이 깊어지실수록 아 이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밝히지 않으려고 이런 시비 구설수가 중요하지 않다. 나의 판단이 비교 우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려거든 사실은 내가 정말 떳떳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은 모든 시비 구설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시비 구설을 비유를 어떤 밝히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갈등 상황이 더 크게 증폭이 되는 면도 있어요. 옳고 그름, 시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요즘 세상에 중요한 요소지만은 수행자로서 시비에 대한 좀 기준은 다르게 가져도 좋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기준, 남에 대한 행동의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문제도 있게 되는데 시비를 기준을 가지지 않고 상황을 원흉하게, 원망하게 흘려낸다면은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옳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똑똑해서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했고 그래 똑똑해. 근데 이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원흉하게 흘러간다면은 나도 마음이 편하고 상대방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옳음이에요. 옳음. 그러한 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무수한 공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심, 분별심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굉장히 편하게 하는 그런 공덕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집착에서 상황이 전체가 이 무아가 이 공성이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나라는 실체에서 딱 벗어나서 무아로서 철저하게 개합한다면 그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이죠. 깨달음. 나의 기준을 집착을 생각을 엷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어떤 집착심을, 분별심을, 나의 존재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은 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기분 나빠지고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줄면서 무심으로써 이 허공과 같이 열린 이 전체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기본 도량을 갖추는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도량이 있는 거예요. 도량은 물론 이 도림사라는 대용보전이라는 이런 것도 도량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내가 어떤 기준만 세우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이 도량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서 다 진실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과 마음, 생각 여기에 갇히지 않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행작 때 시자 선생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 모든 12구설수를 이제 종결할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저 스스로도 학인 때 열심히 노력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고 저의 어떤 집착심을 내려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큰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실행이 중요하겠죠. 시험 삼아 툭툭 던져보세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손쉽게 해결되리란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림사 초청 법문, 조화로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